자, 17강입니다. 세계화의 양상과 미래, 여기서 뭐 세계 도시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계화랑 관련된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울 것들만 잘 외워두면 엄청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은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지역 브랜드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역 브랜드화. 지역 브랜드화. 하나의 도시에다가 슬로건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최대한 이제 관광객들의 유입을 강조하고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품 같은 걸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보통 지역 브랜드화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나 서울은 땡땡 연구소가 세계 48개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2024년 세계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에서 1위 런던, 2위 뉴욕이어서 6위를 차지하며 도시 경쟁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 5위, 경제 15위, 교통 접근성에서 16위를 기록하면서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라고 지금 돼 있고, 세계도시랑 관련된 얘기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기억, 서울은 뉴욕보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는 없지. 뉴욕을 어떻게 이기냐고. 뉴욕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경제 중심지에 해당되는, 물론 미국의 수도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세계 경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 사실상 세계 경제의 지표라고 보통 불리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아무리 강력해도 뉴욕을 경제 측면에서 이기는 거는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서울이 세계 도시로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만 집중해서 육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세계 도시로서의 영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만 집중해서 육성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세계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 같은 데서도 봐도 이게 지금 연구 개발 분야도 보고 경제도 보고 교통 접근성도 보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만 집중해 가지고 육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한쪽으로만 뾰족한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좀 뛰어난 도시가 되어야지 최상위 세계 도시 같은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기억은 지역화 전략 중에 지역 브랜드화의 사례이다. 여기 그대로 적어놨었죠, 그렇죠? 전형적인 지역 브랜드화의 사례 맞습니다. 서울이라는 거에 슬로건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 도시로서의 어떤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좀 높여주는 것들. 가나 모두 세계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뭐 지역 브랜드화라는 건 크게 보면 이제 지역화라는 거랑 관련이 있고, 이 세계 도시라는 개념 자체는 세계화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어쨌든 둘 다 세계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지역 브랜드화라는 것도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쉽게 교류를 하게 되고 쉽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가치, 이런 거에 어떤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지. 그런 맥락에서 뭐 지역 브랜드화라든지 뭐 지리적 표시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화랑 관련된 부분도 이 세계 도시로서 전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세계화랑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2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성주 참외는 경상북도 성주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 덕분에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과일이다. 성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과 온화한 기후를 갖추고 있어서 참외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참외만 성주 참외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지리적 표시제라고 표현합니다. 지리적 표시제. 그러니까 이 지리 자체를 상품명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는 그런 마케팅 방법인 거죠. 일종의 뭐 성주 참외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상품 이름이랑 지역 이름을 같이 붙여가지고 홍보함으로써 이 나름의 특수한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역화가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역 전체의 브랜드가 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화 과정에서 유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보령 머드 축제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이 장소를 딱 지정해가지고, 머드 축제는 갯벌과 해양이라는 이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잖아. 특정 장소를 갖다가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잘 해가지고 체험형 콘텐츠도 제공할 거고요. 숙박 음식 같은 거랑 연계도 좀 해줄 거고요. 그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우리가 흔히 장소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장소에 관련해가지고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뭐 축제를 연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 전체적인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이러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기역은 지리적 표시제고 디귿은 장소 마케팅이니까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5번 정답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이랑 교역을 하거나 무역 같은 걸 할 때 제대로 된 값을 주지 않고 원자재 같은 걸 막 사오거나 아니면 이제 저개발국에 있는 아동들이나 심지어는 막 그런 노약자들, 아동들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을 굉장히 저가에 착취해가지고 이뤄지는 그런 무역 같은 거를 최대한 없애자라는 개념으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공정무역 같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진국이 뭐 후진국이랑 교역을 할 때 최대한 공정하게 교역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사례 탐구. 미국의 글로벌 의류기업은 디자인과 마케팅은 미국에서 수행하고 디자인이랑 마케팅은 미국에서 생산은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그리고 빈정 지역의 공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구조는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면서 베트남을 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기지로 좀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공간적 분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산은 이 나라에서 하고 마케팅은 이 나라에서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전략이나 이런 기획은 또 다른 도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해 나가면서 이 기업들의 기능들을 공간적으로 펼쳐놓는 거지. 분업을 해놓는 거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개념이고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와 생산 거점을 분리하는 전략. 이게 방금 얘기했던 공간적 분업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방금 전에 계속 얘기했던 공간적 분업이기 때문에 바로 3번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분업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선 이거 하고 저 지역에선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공정무역 중요하죠.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개발국이랑 소위 선진국 같은 어떤 약간 불공정할 수 있는 관계에서 공정하게 최대한 무역을 하자. 제값 주고 사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번 탈락이고 규모의 경제와 기업 경영 이런 것도 여기에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 메인 내용은 사실 아니긴 하지. 사실 뭐 공간적 분업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대규모의 생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 가지고 공간적 분업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 규모의 경제랑 관련한 기업 경영이 이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글의 주제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번은 탈락시켜 주시면 되겠고 세계무역기구가 미친 영향 되게 크죠. WTO 덕분에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관세 같은 거 없이 서로 자유무역을 하게 될 수 있는 세계화가 더 진전되는 계기를 만들어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 직접적으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4번. 다음 글은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소비자의 기호를 즉시 문제점이죠. 문제점. 소비자의 기호를 즉시 파악해 유행에 따라 빨리 바꿔내놓는 의류를 의미하는 패스트 패션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의류를 신속하게 제공을 한다. 저렴하게 의복들을 많이 찍어내고 그거에 따라 교체 주기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내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연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긴다라는 게 아래쪽에 나와 있을 거고 어쨌든 패스트 패션으로 유명한 다국적 의류 기업들은 디자인과 마케팅은 본사에서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패스트 패션 기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유니클로 같은 기업들입니다. 저가 뭐 무신사라든지 이런 되게 저가형으로 의류 같은 것들을 빠르게 공급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동시에 또 교체 주기도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최대한 약간 박리담회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보통 해당이 되겠는데 의류 기업들 중에서는 디자인과 마케팅은 본사에서 생산은 노동력이 저렴한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공간적 분업 얘기하는 거죠. 일단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기억. 패스트 패션의 생산과 판매는 경제의 세계화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값싼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서도 매출을 올리려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받은 거지.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됐단 말이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옷을 팔 수 있게 됐단 말이야. 반대로 중국에서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게 되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확대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같은 것들만 좀 있다면 그리고 물건의 퀄리티만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패션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자체가 이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해서 최대한 이 물건 하나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낮춰서 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만들 때 효과가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기억 선지는 맞는 선지고. 니은은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사례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죠. 그렇죠? 디자인과 마케팅은 본사에서, 생산은 방글라데시에서,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거 공간적으로 분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전략 되겠습니다. 디귿의 문제 발생 시 보편윤리보다 특수윤리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패스트 패션 좋은 부분 되게 많아. 하지만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일종의 이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이 물건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을 사실상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 동시에 환경오염 문제도 많이 발생해. 너무 빠르게 많은 의류를 생산한 다음에 교체 주기도 되게 빨리 잡으니까 사실 이 의류들이 벌어지는 양도 어마어마하고 의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도 되게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계화로 인해 생산 소비가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면서 소비자가 저렴한 제품을 얻는 건 장점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윤리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적혀 있고, 디귿 다시 보시면은 디귿의 문제 발생 시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편윤리보다 특수윤리를 우선시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노동권이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를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건 보편적인 윤리란 말이야. 특수한 윤리가 아니라. 보통 특수윤리라고 얘기하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맥락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고, 보편윤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인권이랑 관련된 개념이 많거든요. 인간의 권리,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같은 거, 뭐 자유권이라든지 뭐 사회권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보편윤리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에서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노동권도 보호받아야 된다. 이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랑 똑같이, 미국이나 프랑스랑 똑같이 라고 얘기하는 보편윤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특수윤리가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지. 리을의 해결을 위해 노직의 관점에서는, 노직이 이거 분배정의에서 나왔던 사람이죠. 그렇죠? 롤스 노직 같이 나와가지고 분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국가가 간섭하는 거 보통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노직의 관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할 리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런 리을 같은 문제가 발생해. 환경오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노직이라면은 아니 이거 시장에 맡겨라. 국가가 막 들어가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겠답시고 사람들한테 세금 강제로 거두고 그거 소유권 침해야. 그런 것들 개인들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이고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하지 마라고 주장할 사람이 노직이기 때문에, 노직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딱 하나, 뭔가 사람들이 서로 막 사기를 치고 있거나 뭔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강제로 강탈했거나 이럴 때 교정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나 치안 같은 걸 보장해주는 역할까지가 국가가 할 역할이지, 이런 막 환경오염 같은 거 나타난다고 막 들어가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막 복지정책 펼치고 환경정책 펼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단 말이죠. 자유지상주의자로서의 노직 입장을 생각하면 이건 맞을 수가 없는 선지다. 그러면 정답은 1번 기억 니은으로 잡을 수가 있겠어요. 5번, 다음은 어느 여행기의 일부이다. 밑줄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여행에서 브라질 상파울루를 방문했는데 남미 최대 경제 중심지답게 높은 빌딩과 활기찬 금융가가 인상적이었어. 주요 랜드마크인 상파울루 대성당과 이비라푸에라 공원을 둘러보며 도시의 현대적 풍경과 녹지를 함께 경험을 했거든. 또한 파벨라가 이제 브라질에 있는 대표적인 약간 미국으로 따지면은 약간 할렘 스트리트 같은 약간 슬럼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불량주택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라고 돼 있는데, 1번부터 보면은 니은은 브라질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슬럼가기 때문에 불량주택 지구라고 돼 있잖아. 지금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모여있는 곳은 아니죠. 오히려 상파울루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들이 모여있는 곳이겠죠. 높은 빌딩, 활기찬 금융가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번 리을은 주로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고 돼 있는데, 도쿄에 있는 후지산 얘기 지금 나왔단 말이죠.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거는 탑 카르스트 같은 것들이고요. 이 카르스트 같은 것들은 베트남에 있는 하롱베이나 뭐 중국의 게림이나 이런 데 있는 거지. 여기는 없고, 여기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층 화산이기 때문에, 성층 화산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라든지
화산 쇠설물 같은 것들이 겹쳐가지고 막 쌓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화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암의 용식 작용이 아니라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혹은 뭐 화산 쇠설물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3번 디귿은 기억보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도쿄는 이제 세계 도시 중에서도 최상위 세계 도시란 말이야. 뉴욕이랑 런던이랑 도쿄 이렇게 최상위 세계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파울루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세계 도시, 최상위 세계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뭐 도쿄든 뉴욕이든 뭐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뭐 상위 도시라든지 하위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하위 세계 도시나 상위 세계 도시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4번 기역과 디귿은 모두 소속 국가의 수도이다라고 돼 있는데 도쿄는 소속 국가의 수도가 맞지만 브라질의 수도는 상파울루가 아니라 브라질리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파울루는 탈락, 도쿄는 일본의 수도 맞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기역과 디귿은 모두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가장 추운 달에도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지역은 열대기후란 말이죠. 열대기후. 그런데 브라질의 상파울루든 일본의 도쿄든 기본적으로 열대기후는 아니란 말이죠. 이 둘 다 온대기후 쪽에 이 위도로 따져보면 온대기후 라인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둘 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열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탈락 잡아주면 되겠어요. 열대기후가 아님. 그럼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일 수는 없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6번 그래프는 세계도시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나 도시군과 비교한 가 도시군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에서 E에서 고른 것은 보면 1, 2, 3등 그러니까 최상위 세계도시가 나와 있고 최상위 세계도시 런던, 뉴욕, 도쿄 이렇게 딱 3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40위권 국가들이 40위대권 국가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43, 44, 45 이 정도면 이제 하위 세계도시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하위 세계도시 이렇게 잡아주면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게 지금 나도시군과 비교해서 가도시군을 지금 비교해 보라고 하고 있잖아. 최상위 세계 도시가 하위 세계 도시에 비해 가지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라고 하는데 생산자 서비스업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3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가장 고도화된 산업군이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 최상위 도시에서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하위 도시에서는 보통은 2차 산업이나 1차 산업이 높을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보통 1차 산업도 잘 없지만 어느 정도 세계 도시라고 불리는 국가라 어떤 도시라고 하면은 보통은 2차 산업이 좀 더 많긴 한데 어쨌든 세계 도시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기본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최상위 세계 도시에서 이것도 높을 수밖에 없고 세계 500대 안에 드는 굉장히 큰 대기업 혹은 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 기업 이런 것들도 당연하지만 최상위 세계 도시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셋 다 높은 거잖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높고 최상위 도시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도 높을 거고 세계 500대 기업 수도 높으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축이 다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높으려면은 딱 여기에 이 육면체 안에서 확실하게 요 반대편 위치에 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B가. 여기 높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높은 위치는 B란 말이지. 입체적인 도형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정답은 2번 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번 지도는 세계 도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이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E는 각각 뉴욕, 도쿄, 런던, 브뤼셀, 상하이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역 찾는 건 어렵지가 않죠. 당연히 여기 영국에 있는 게 런던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다가 유럽에 있는 브뤼셀이겠네. 브뤼셀은 이제 벨기에 수도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프랑스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나라 여기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도쿄인데 도쿄는 당연히 일본에 있으니까 D가 도쿄가 되겠고 도쿄. 그리고 상하이는 중국에 있으니까 C가 상하이 되겠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동안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런던, 브뤼셀, 도쿄, 상하이, 뉴욕 다 찾아봤습니다. 1번 A부터 보면은 런던에 유럽연합본부가 있다. 유럽연합본부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거 브뤼셀에 있습니다.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 유럽연합본부가 있기 때문에 B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2번 브뤼셀에는 국제연합본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제연합본부도 외워두셔야 되는 거 이거 뉴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2로. 국제연합본부는 뉴욕에 있음. 3번 이 뉴욕에는 문화의 중심인 타임스퀘어가 있죠. 뉴욕에 있는 게 타임스퀘어 맞죠. 그리고 뉴욕에 뭐 그 외에도 브로드웨이라든지 타임스퀘어라든지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라든지 이런 거 경제적인 중심지기도 하고 문화의 중심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세계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C는 E보다 상하이는 뉴욕보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없지. 뉴욕은 사실
최상위 세계 도시 중에서도 약간 넘사벽의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뉴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든 뭐 타임스퀘어든 브로드웨이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문화와 경제에 거의 완벽하게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이보다는 뉴욕이 당연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5번 C와 D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라고 돼 있는데 상하이나 도쿄는 해당 국가의 수도, 도쿄는 수도가 맞는데 일본의 수도인데 상하이는 중국의 수도가 아니죠.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8번 다음 자료는 세 도시의 주요 경관과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각각 뉴욕, 베이징, 파리 이렇게 예시를 줬으니까 더더욱 쉬워지죠. 이거 딱 보면은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북경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이죠. 베이징. 자금성 바로 잡아주면 되겠고 요거는 누가 봐도 알잖아. 이거 모르면 좀 이상한 사람. 에펠탑이죠. 에펠탑. 파리에 있는 에펠탑. 요거 이제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있는 보통 이제 그 영화 같은 데서 뭐 해일 같은 거 빌려올 때 제일 먼저 쓰러지고 막 박살나고 괴수 등장하면 다 부수고 막 이런 대상이 되는 뉴욕에 있는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은 나는 파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함께 세계 패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세계 도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밀라노도 굉장히 패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파리 같은 경우에도 파리 패션 위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막 GD도 가고 막 BTS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런웨이 걸으면 화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파리나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약간 그 이런 패션이랑 관련된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포진해 있고 그 관련된 행사도 많이 열리고 그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니은 다는 뉴욕인데 뉴욕은 세계 경제 중심인 월스트리트가 있는 거 맞죠? 방금 전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가는 다보다 세계 도시 체계의 계층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뉴욕이 더 높지 베이징보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상위 세계 도시에 해당되고 뉴욕은 최상위 세계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도시 중에서는 당연히 뉴욕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1. 가에서 다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라고 돼 있는데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 맞고요.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 맞고요.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기억 니은으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8번까지 해설해 봤습니다.